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입니다. 지난 화요일 한국팀이 월드컵 사상 첫 승을 올리는 순간 물론 TV를 보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스타디움에 계시던 관중들의 열광하는 모습들이 아주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민간기업에서 후원하면서 약 200명의 정방가족들이 TV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월드컵 전체에서 두 골을 넣은 어떤 쾌거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한 기업이 200명의 정방가를 초청할 수 있는 정도의 발상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아주 강건한 박수를 보내주는 수 있습니다. 원래 기업 메세나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메세나 운동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문화적 토양이 척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기업에서 이윤의 아주 작은 폭을 떼어내므로써 그 이윤의 폭으로 문화전체를 후원하고 문화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업 메세나 운동으로 고급 문화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수익이나 자신의 어떤 자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소외된 곳에서 항상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런 전문가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명을 베푸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먼저 실제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까지는 다음번 시장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방영되는 토요일까지는 약 2거래일 정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시장을 짐작해서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번에는 이제 트리플 비칭데이 중에서도 조정 장세에서 맞이하는 트리플 비칭데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시 수요일날 장시장에 먼저 강의 시작에 먼저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만기일이 105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선물지수 기준으로 105포인트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난 수요일 녹화할 때가 아마 102포인트 내지 101포인트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치면 일정 부분 반등해서 만기일이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이었고, 현재 오늘까지 생각도 아직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추측한 데는 약 103포인트에서 105포인트의 어떤 폭간에서, 조금 대여간에서 만기지수가 형성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예측인데, 현재로서는 약 한 105포인트 쪽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 시점보다 만기일에는 조금 더 반등이 일어난다는 가정이 되는데, 조정 장세에서는 다소 위험한 생각이 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하는 것은 목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그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의 근거는 현재 우리가 매수 차익거래 잔고로 남아있는 잔고들이 실제로 풀리지 않을 잔고로 생각한다면 약 한 4,500억 정도, 짧게는 한 4천억 정도의 청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물량이라면 하루 정도의 어떤 시장 충격으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러한 어떤 현재보다 다소 포인트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옵션 메이저들이 어떠한 매매 힘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이번 주 주초를 기점으로, 즉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옵션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이러한 패턴은 반복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투기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단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예측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좀 남아있다면 어떤 투기적인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수습할 여력이 있지만, 만약에 만기일이 임박해서 극도로 투기하는 한국 시장에서 손실을 입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만기일을 저용해서 보통 한 5거래일, 6거래일, 길게는 7거래일 전부터는 대부분 우리 증권사, 특히 증권사,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일반 개인은 아니겠죠. 이러한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들만의 리그로 넘겨주고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보통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난 월요일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콜옵션 매도분을 환매수하고, 즉 청산하고, 풋옵션 매도분도
같이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월요일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매수 포지션이 아니고 기존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보유 규모를 줄인 다음 관망하는 패턴으로 외국인들은 돌아섰다. 이것은 항상 매번 옵션 만기일에 맞지 않은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증권사들인데 사실은 증권사 발생 운용이 어떤 면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특이적인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이 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 옵션 만기일이 한 10번 정도 있다면 그 중에 대부분 한 8에서 9회 정도는 증권사 포지션에 수익을 내는 포지션으로 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기 구자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증권사들의 힘이 이런 승리를 가능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증권사들은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도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옵션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시장을 조절함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측에 서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오히려 자금을 갖다 바치는 형국이 현재까지는 펼쳐지나 극단적인 어떤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증권사 포지션들이 가끔은 지난번에 9.11 테러라든지 혹은 그린스폰 의장의 갑자기 금리 인상이 일어나라든지 이러한 재료로 한 번씩 한 개 중소형 증권사 하나가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손실을 입는 수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권사 포지션과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외국인의 포지션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실제로 콜 매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당연히 증권사들은 현재 증권사를 듣는 기관은 현재 풋 옵션 매도, 콜 옵션 매도라는 전형적인 양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양매도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옵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어떤 폭이든 간에 어떤 폭 안에서 지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포지션입니다. 즉 지수가 급락하면 손실이고 급등해도 손실이고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포지션 즉 콜 매도, 풋 매도 해놓은 이 대역 내에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인데 현재 그 기관들의 어떤 혹은 외국인들의 콜 매도 포지션은 아주 상황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약 한 102.5포인트 정도 112.5포인트 정도에 걸려있고 최대 많은 물량이 112.5 그 다음에 110포인트 정도 110포인트 정도 이 정도의 콜 매도가 불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권사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기관들의 시각에서는 대충 선물 지수가 106 107 이렇게 끝내도 지장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또 풋 옵션 매도, 즉 하방에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즉 하락의 마지노선, 즉 상승의 마지노선이 우리가 112.5 내지 110 정도, 평균 111포인트 정도가 현재 기관들의 상승 마지노선이라면 하락 마지노선은 현재 95포인트 정도에서 92.5포인트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기에 가장 적당한 포지션, 즉 최대 수익 구간은 바로 114포인트 정도 수준이 되는데 만약에 104포인트 정도 수준이 되는데 만약에 104포인트 정도에서 내외, 즉 한 105포인트 사이에서 시장을 맞춰준다면 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포지션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앞으로 기관들의 형태는 지수가 올랐을 때 강력한 어떤 지점에서 콜옵션 매도,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풋옵션 매도와 함께 현물이나 선물 매수, 올랐을 때는 현물이나 선물 매도와 함께 콜옵션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어떤 변수가만 없는 한은 일단 104에서 105포인트 정도 수준을 유지하나 시작이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풋옵션의 환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즉 풋옵션을 매도하던 풋옵션을 되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포지션을 변경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하방에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고 반대로 콜옵션의 매수 형성, 즉 매도분의 콜옵션이 다시 환매수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좀 더 포인트를 높이 잡고 혹시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프로그램 매도, 즉 매수 차익거래 잔고가 현재 비차익의 형태로도 출회되고 레깅의 형태로도 출회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뭐 정확하게 얼마가 지금 매수 차익 거래가 있고 뭐 얼마가 청산된다 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2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물 지수에 대한 연계보다는 어떤 합성 선물, 즉 옵션에 연계되어서 이 청산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외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경우에는 시장 베이시스의 어떤 추세와 좀 무관한 프로그램 매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추측건대는 일단은 남아있는 거래일이 현재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제 현충일 휴장이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당일에서 실거래일이 지금 나흘 남아있는데, 이 나흘 남아있는 실거래일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월요일 정도 수준에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한 차례 온다면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도로 상승하는 모습, 만약에 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갔다가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본격적인 방향성은 결국 트리플 옵션 데이의 만기일에 이 당일 지수가 바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당일날 수요일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것은 지수가 이후에 추가 상승을 의미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으로 시작이 하락하였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도 오히려 이후 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의 만기에 어떻게 형성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즉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라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의 하락은, 즉 만기의 종가의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 내지는 만기일날 하락은 프로그램 청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수급상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매수 차익 거래 장보가 많고 이것이 청산이 또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노출된 악재입니다. 이 노출된 악재, 즉 시장 수급은 현재의 주가가 바로 적정 주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어떤 매물이 많고 청산 물량이 많다는 것을 시장 수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저가 매수 세력이 받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출된 악재에 무너져서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그만큼 매수 대기 세력이 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면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매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프로그램매가 많았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일의 시장 방향이 바로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어떤 대응은 대충 이런 성격으로 현재 오늘이 수요일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하루, 심지어는 1시간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기일 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은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시장은 여러 가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턴상, 수급상, 심지어는 경제 논리,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 논리라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기반이 튼튼하다든지, 그 이후에 내년 경제 성장률이 6% 가까이 될 것이라는 하는 정도의 발언, 심지어는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하는 정도의 발언,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경제는 좋아질 것이고 금리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시장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또 수출 증가율이 이제 좀 더 늘어났다, 혹은 작년 말에 비해서 이번 5월 정도의 수출 증가율은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펀더멘탈적 재료와 7월부터 개인들에 대해서 이제 신용관리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갑자기 대출을 회수당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금융 대란이 가능성이 있다. 즉 개인들의 연쇄 파산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기업 금융의 부실로 사회가 불안했다면, IMF를 맞이했다면 이번에는 개인 금융의 불안으로 몇 개 은행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7월 대란설, 몇 월 대란설, 한 번도 적중한 적은 없지만 이러한 어떤 위험 요소들, 혹은 파키스탄과 이런 어떤 테러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문제, 혹은 미국 시장의 급락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또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냐 하는 것도
어떤 개인의 투자 철학에 관련된 문제고, 혹은 패턴으로, 혹은 뭐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다양하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파동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동으로 살펴보면 지난번 460포인트에서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를 이어죠. 여기서 쭉 반등해서 1파동의 고점이 700포인트에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460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460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파동이, 한 개의 상승 파동이 길게 쭉 일어나서 약 70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가속 조정, 즉, 롤링 커렉션 조정을 보인 다음, 다시 3파동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3파동은 우리가 940포인트까지 일단 진행이 됩니다. 이랬을 때, 지난번에까지 강좌 내용에서 몇 가지 끄집어내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파동론에서 기억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죠. 파동론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3파동이 문점, 즉, 여기서 말하는 문점은 뭐냐, 3파동이 가장 적은 파동일 수는 없다. 파동일 수는 없다. 두 번째, 파동 교대의 법칙. 즉, 이것은 뭐냐면, 조정이 1파동의 조정 이후에 비록 가속 조정, 즉 러닝 커렉션이지만 지그재그의, 즉 플랫의 형태의 조정을 보였다면 다음 조정은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을 보여야 한다. 즉, 여기서 만약에 지그재그의 조정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플랫 조정을 이렇게 보였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파동에서 플랫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4파동은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우리가 460포인트 시작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점에서 1파동이 끝인 70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이 상승 폭이 우리가 약 240포인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 폭이.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3번 파동의 출발점이 되는 700포인트에서 740포인트, 즉 3번 파동의 높이도, 상승도 약 240포인트의 상승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번 파동과 상승 1파동과 러닝 커렉션을 보인, 즉 이 세 번째 점, 즉 A, B, C파가 1파동의 고점에서 형성되는 이 러닝 커렉션이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2파동의 조정이 되고, 여기서 3파동의 상승이 되는데, 여기서 1파동 상승과 3파동 상승이 거의 폭이 같다면 우리의 문점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5파동의 상승은 여기서 어디가 되든 일어나겠지만, 최대한 아무리 커도 5파동의 상승은 24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파동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5파동의 상승은 24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왜? 만약에 이것이 240포인트를 만약에 넘어서 버린다면 현재 이 3번 파동이 가장 적은 파동이 될 수 없다와 3번 파동이 가장 긴 파동일 것이다 라는 것에 일단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5파동이 아무리 길다 한들 최대 240포인트 안쪽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정폭이 예를 들어서 750포인트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서 고점은, 이번 상승 파동의 고점은 대충 990포인트가 되고, 만약에 이번에 고점이 되었던 790포인트 이 지점이 만약에 저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1030포인트가 고점이 된다. 즉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이번 상승 파동의 중기 상승 파동의 결론 1번, 이번 대파동, 즉 대세파동 1번에 대세 1파동, 즉 이번에 이까지 올라간 것 자체를 큰 대세 1파동이라고 본다면 이 대세 1파동의 목표치는
1000포인트 내외이지 이 대세 1파동의 목표치 자체가 바로 나중에 이번에 조정받고 돌파했을 경우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로 돌파해 나가는 상황은 벌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세 1파동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조정이 다시 가속 조정의 형태로 날아간다면 대충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수준에서 또다시 한번 등락을 계속 보이다가 뭐 내년 초쯤이나 이번 주 말 넘어야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 3파동이 나온다는 시나리오가 되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만약에 맞다면 뭐 그 상승폭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940포인트에서 약 한 800포인트 내외까지 하락하는 이 140포인트의 하락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미 또 반토막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무슨 나중에 뭐 1000포인트를 넘느니 2000포인트가 되느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는 질문들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를, 아마 이 지점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아무리 여기서 수익을 내봐야 오르는 것에 단 3분의 1만 하락해도 이 번 것을 다 까먹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습관이다. 이런 말씀을 누차게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 저음에서 계속 아주 최우량주, 뭐 포스코, 뭐 KTF, 뭐 아니면 뭐 SK텔레콤 이런 KT 이런 종목들만 계속 홀드하십시오. 뭐 SK 뭐 이런 종목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역시 정석에 대응을 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결과가 대단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러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거꾸로 가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파동론 앞에서 제가 각도론에 대한 강좌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상승의 기울기가 급격하면 1대1 대응선이 이렇게 있는데, 1대1 대응선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 기울기가 급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일봉 차트를 현재 우리가 늘려보면 그저 주가는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주봉이나 월봉을 본다면 아주 급격한 기울기를 보였죠. 이번에 상승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HTS의 왜곡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가의 기울기는 상당히 가팔랐음에도 시간을 반영하면서 흘러가는 HTS가 각도를 그렇게 멀리 지나버리면 이 각도를 별로 가파르지 않게 보이는 착시 현상인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대세파동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주가지수의 기울기는 1대1 대응파동에서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각도론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대1 대응선 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가는 이 파동의 조정은 이 1대1 대응선 위에서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 상승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 1대1 대응선을 붕괴하는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는 조정을 맞게 된다. 단 4파동의 급격한 붕괴는 강력한 매수 찬스이기도 하고, 다음 고점은 이 1대1 대응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 고점이 이렇게 해서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1대1 대응선 위로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각도론적 관점에서 볼 때 1대1 대응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그 각도가 낮게 간다면 실제로 이 기울기는 우리가 4파동의 고점은 이 위에서 형성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국면은 이제 이 지점에 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라는 자체는 대단히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은 지금 단순히 조정일 뿐이다라는 시각이냐, 이것이 대세 하락으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시각이냐의 관점인데, 여기서는 저는 상당히 대단한 무게를 싣고 이러한 어떤 상승 기울기 안에서 이러한 조정을 보인 다음 급격한 조정이 주어져서 이 대응선 아래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일단 조정을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하락의 대응선을 정해준 다음 최소한 보유 내지는 적정 시점에서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국면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상당한 무게를 싣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당신 말대로
무너졌을 때 매수 찬스라면 여기서 살까 여기서 살까 아니면 오늘 살까 내일 살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느냐. 다시 파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1파동이 상승하고 러닝 커넥션이 나타나고 지난번에 파동에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러닝 커넥션이 나타났을 때 1파동의 고점이 700포인트라면 700포인트인데 우리가 파동론에서 절대 불변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불변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파동의 조정은 1파동의 고점을 조정하지 않는다. 즉 이것이 만약에 상승파동이라면 이번 조정이 절대로 7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파동론의 관점에서 무슨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조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700포인트를 붕괴시켰다. 앞으로 한 100포인트 이상 떨어져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큰 상승은 파동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길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 반등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것은 상승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상승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접어야 하는 선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700포인트 즉 이것은 최고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지수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서 다시 그려보면 현재 지수대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우리가 940포인트 조정을 보인 다음 하락 조정을 받아서 800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비반등 비파동이 870포인트에서 조정이 된 다음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차피 오늘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락이 끝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계룡산에서 독닦고 계시는 분이겠고 이것을 우리가 추측한다면 자 1번 최고의 마지노선은 상승을 위한 최고의 마지노선은 700포인트여야 한다. 이걸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물론 엘리어트의 이야기로. 두 번째, 조정 A 파동이 반등 B 파동과 C 파동으로 생각을 하였을 때 엘리어트 파동의 지그재그 패턴의 가장 많은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 A 파동의 1.618배의 조정이 C 파동일 가능성이 지그재그 패턴에서 가장 많습니다. 즉 1.618배라면 이미 700포인트를 넘어가서 680포인트, 67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상의 지그재그 조정이 되는데 바로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과 맞부딪혀버린다. 그러면 뭐냐? 1.618배 조정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 파동에서 러닝 커렉션이 나타났을 때 파동은 4파동의 조정은 보통 A파동과 C파동과 길이가 1대1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콜린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콜린스의 주장대로 치면 940에서 800포인트까지 140포인트의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870포인트에서 140포인트의 하락폭은 730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지선이 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730포인트가 또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엘리어트적 파동론의 관점에서는 730포인트 내외까지 조정으로 반등해야 이제 다시 우리가 대세상승 1파동이 마무리되고 이제 대세상승 2파동이 3파동이 출발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 대세파동이 2파동이 되고 3파동이 조정하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정말 상승장은 이것이 대세상승이 확실하다면 정말 상승장은 지지선의
도달하지 않는 것이 상승장이고 하락장은 지지선을 체험하는 것이 지지선이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730포인트 혹은 최후의 700포인트 이것을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반등을 해줘야만 2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대파동이 마지막처럼 5파동이 나타나서 이 대세 1파동이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그 목표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최대 1000포인트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전체의 한 개의 상승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어제 바로 지난 월요일에 기록했던 이 790포인트 이것이 저점이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되돌렸지만 금요일날 50만 개 이후에 출렁해서 75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투자자들은 언제 매매를 하고 언제 대응을 하느냐를 생각해보면 저점 매수를 대응을 해서는 안 될 자리임은 분명하다. 지금은 저점 매수를 내가 언제를 바닥으로 예측하고 저점 분할 매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시장은 펀더멘털적으로 대단히 우량하기 때문에 우량주를 저점 매수해야 될 시기이다. 말은 쉬운데 그 저점이 언제냐 몇 포인트냐라는 것은 사실은 계룡산에서도 맞히기 어려운 것인데 투자자가 개인 투자가 여기서 저점일 것이다 여기서 저점일 것이다 마구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저점을 예단하지 말자. 단 만약에 운이 없어서 750포인트 740포인트 온다면 이때는 한번 사볼만 하다. 왜? 이걸 지켜줘야만 나중에 이것이 갈 것이고 우리가 시장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이 시장 전체가 오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물 투자자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대치 않는다면 현재 시장에서 남아있지 말고 다 떠나셔야 되니까 현재 내가 시장에 남아있다는 이 자체 이것의 명분과 당위성은 이후의 상승을 기대함이니까 그렇다면 약 최대 740포인트 750포인트 대에서부터는 최악의 경우에 700포인트까지 범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이거 이외에는 여기서 되돌리든 760에서 80에 돌리든 이건 내가 살 상황이 아니다. 왜? 저점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30에 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701포인트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에 선두에 나서서 시장을 내가 테스트하게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 바로 또 파동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 870포인트 선을 돌파해 나가는 순간 즉 하락 A, 반등 B, 하락 C 파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증거는 이것의 반등 파동이 이 B 파동의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이것이 반등 파동이라는 것을 검증받는 순간이니까 우리는 사는 것은 언제 사느냐? 사고 싶으면 지금 시점에서 사고 싶다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사고 싶다면 800약 40포인트 즉 지난번 파동의 조정폭이죠. 840포인트 이 시점을 돌파해 나가는 순간에서 예비 매수 신호로 생각을 하고 870포인트 넘어가면 하루 이틀 손실볼 각오하고 여기서는 매수 한번 강하게 해볼 만한 자리. 두 번째는 만약에 750포인트 조정을 받는다면 750에서 730 극단적으로는 20, 10 정도까지 이때는 750포인트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자리.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사서 설령 우리 나빠서 우리가 크게 잘못 봐서 대세상승 파동이 아니었고 이것이 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지점 이것은 바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 또 이것을 돌파할 때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 매수의 당위성이 있는 자리 바로 주식 투자에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속하는 자리인데 이 구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손실을 내는 것은 매매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가 달려오면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서 버스가 서면 타는 것이지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고 버스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여기에 있어서 손을 들고 버스를 탄다든지 달리는 버스에 뛰어오른다든지 혹은 달려오는 버스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이건 딱지를 떼거나 사고가 나거나 한 번도 버스를 못 타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언제 하느냐? 주식 투자의 매매의 급선은 비록 설령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매매의 급선은 이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 버스 정류장을 놔두고 여기에 길거리에 서가지고 버스를 달리는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운이 좋아서 급등주를 탁 올라타는 것은 우리 그 옛날에 시라소니 같은 뭐 어떤 주먹의 왕자가 과거에 달리는 기차에 뛰어 올렸다 그럽니다만은 이런 시라소니와 같은 특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일반인들이 시라소니 흉내낸다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가서 뛰어들면 바로 기차 레일에 깔려 죽죠. 그것처럼 이것은 특출한 사람들이 매매하는 구간인데 왜 범인들이 여기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버스 스톱 이 구간에서 반드시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다음에 내리고 하는 것이지 혹시 여기서 잘못하면 기사 잠깐 스톱하면 도로 내릴게 할 수가 있지만 달리는 버스에서 내리지도 오르지도 못하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냐? 버스 정류장은 여기 두 번째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 이 안에서는 그저 마구 달리는 기차나 버스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조차도 심지어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강좌를 했던 내용 중에 엘리어트 파동을 강좌를 했었고 각도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보았을 때, 즉 엘리어트의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의 이야기이지 이것이 세상의 모든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의 원리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러한 것이다 하지 이것이 근거학조가 되어가지고 이대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 강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적 분석을 만약에 듣고 이대로 매매를 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나온 것이 기술적 분석인데 과연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이것이 미래를 예측 가능한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무조건 명신하거나 명종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태도죠.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유럽의 어떤 정신세를 지배했던 한 100년씩 지배했던 칸트의 어떤 스럼적 것은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했던 철학자들에 대해서 일대 반격을 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죠. 이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뭐냐? 경험은 시간의 노예이다. 이게 아주 멋진 말인데 이것은 인류 근대 철학사 혹은 정신사의 일대 통렬한 한 펀치를 날린 말인데 즉 현재까지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서 있으면 요 모습이 여기 반영돼서 모양이 바뀌고 오늘 내가 여기서 있으면 여기 바뀌니 이러한 어떤 경험치기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니 이것은 시간의 노예이지 이 경험이 칸트식의 어떤 절대적 선언적 어떤 이성, 즉 오성 이러한 어떤 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웬 주식에서 이런 얘기냐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는 것이죠. 즉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경험을 잣대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창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 기술적 분석이 과거의 미래를 결정론적으로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말씀을 장황하게 지금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종합주가 지수에 관련된 예측, 시장 상황에 관련된 어떤 예측, 이러한 얘기들은 특히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에 맞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로 삼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생각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수많은 창문 중에 이쪽에 동쪽의 창문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 언덕이 있고 남쪽의 창문을 세상을 열어서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남쪽 창문을 여는 사람은 세상은 바다인 줄 알고 동쪽 창문을 여는 사람은 세상은 산인 줄 알 테니 남쪽 동쪽
동쪽, 서쪽, 북쪽을 다 해보고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기술적 잣대가 남쪽을 딱 열어보고 아 세상은 전부 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제가 제 나름대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 강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도 분명히 참고 자료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료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쓸데없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버린 감이 있는데 불필요한 내용들은 많이 생략하기로 하고 사토 시니치로의 거래량 강의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토 시니치로라는 분의 거래량 강의, 특히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미 시청자들이 들으면 설계될 만한 내용을 사실 제가 빼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 자체가 한때 일본 시장을 풍미했던 빅3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 역시 시장에서 마지막에 다 죽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창안하고 심지어는 이 일목균형표를 창안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법으로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환호하고 따르고 이것이 세상에 정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끔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이 누가 봐도 혹하게끔 쓰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구나 라면서 제가 아주 러프하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우리 담당 PD한테 사토 시니치로의 책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전화로. 그런데 이분의 책은 현재 우리가 출판된 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과거 1970년대 정도에 증권사들이 이렇게 타이핑으로 찍어내는 자료 중에 이 사토 시니치로 씨의 이론을 소개한 책이 있었고 일본에는 원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신 분은 일본어 원본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사실은 보는 것조차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조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주라는 것은 사토 시니치로의 거래량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주, 즉 이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그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들이 필드워크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이기도 한데 거래량의 매집 국면, 즉 거래량의 매집과 분산 국면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량이 매집이 될 때 어떻게 매집이 되느냐 하면 약 4에서 6개월간 보통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일점 바닥이 발생을 하는데 급등주, 여기서 말하는 이 급등주, 흔히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급등주의 특징은 일점 바닥에서 일점 바닥이다. 즉 상바닥이 아니고 삼중바닥도 아니고 일점 바닥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트랩의 국면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일점 바닥이 나타나는데 이 일점 바닥은 마지막 물량 매집을 위해서 나타나야 하는 일종의 필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거래량이 4에서 6개월 동안 쭉 진행되다가 물론 그 과정에서도 더 매집이 있었겠지만 최소한 하락 지점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바닥을 형성한 주가가 최소한 4에서 6개월 정도의 거래량의 횡보, 주가의 횡보를 거래량도 역시 이렇게 횡보를 쭉 보이는데 보통 2개월 단위로 거래량 피크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이 거래량 피크는 이 거래량 피크를 다음 거래량 피크가 넘고 다음 거래량 피크가 넘고 다음 거래량 피크가 넘는데 이때 주가는 절대로 연속해서 크게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주가는 들썩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들썩하고 원위치로 돌아오고 들썩하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보통 거래가 매집을 눈치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지만 그 물량만큼 반드시 매집된 물량을 시장에 도로 내어놓아서 이 주가를 원위치로 떨어뜨려버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에 질린 투자자들이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또 접근을 하면 더 많은 거래량은 매도로 위협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위협을 해야 할 것이니까 거래량 피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후에 한 번에 급락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일점 바닥이라고 해서는 부릅니다. 일점 바닥 이후에 주가가 보통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돌파를 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거래량은 한 번에 대량 거래가 보통 실리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주가가 원위치로 다시 회복되면서 이 거래량 옆에 이러한 주가의 봉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러한 형태가
낮은 눌림목에 주가가 횡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번 긴 상승 이후에 주가는 이 앞에서 거래량 지점을 형성하고 거래량이 한번 늘었다가 거래량은 다시 지속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면서 쭉 횡보를 하는데, 이 주가는 이 낮은 눌림목으로 횡보를 보이다가 급등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조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전체 거래량의 전체 주식 발행수의 약 70% 정도가 여기에서 물량이 확보가 된다 그러고, 이 트랩에서 반등할 경우에 약 20% 목표치를 확보를 한다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서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미 이때는 매집이 거의 형성되어 있고 상승했다가 상승에 대한 실망 매물로 개인 투자자 유입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던져지는, 즉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받아내는 국면, 이 기간 동안에 약 20%의 매집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이론인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차트로 사례를 만들어서 실차트를 일단 사례 차트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에 또 실제로 거래량 강의를 일부도 마치지 못했지만 이런 시간들은 나름대로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시간 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문학에서 심프시와 엠프시라는 어떤 두 가지의 단어를 거의 우리는 혼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동정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두 가지의 단어의 차이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심프시는 우리가 불쌍함 혹은 동정심, 즉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보이는 동정심의 의미라면, 엠프시는 서로가 같은 위치에 서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것을 엠프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엠프시의 어떤 대표적인 긍정적인 사례를 이번에 한국팀의 축구 승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히딩크 감독이라는 아주 뛰어난 감독이 자신의 어떤 테크니컬 측면에서 훌륭한 기술을 우리 한국팀에게 얼마나 많이 전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자가 따끔한 보석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다는 높은 자리에 서서 바라보지 않고 한국팀 내 선수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공감, 즉 교감하는 엠프시를 가졌던 히딩크 감독의 엠프시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사례로 심프시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 러시아의 버나르드 운동이라는 계몽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이 버나르드 운동은 1900년대 초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당대 지식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농민들을 구원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가자 농민 속으로, 농민이 입는 옷을 입고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농촌으로 뛰어가자,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농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농민을 계몽하고 교도하고 가르치려 했던 운동을 말합니다. 이 버나르드 운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로 자신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농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재난이 척결되면서 약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의 어떤 본질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농민들을 농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마치 농민인 듯 행세를 하였으나,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농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농민일 수 없었던 지식인들의 한계, 즉 심파적 시각이 이 운동의 실패의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운동은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계몽주의 운동이 오래 이어지고 중국에서도 많이 펼쳐지다가 실패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의 끝에는 오히려 아주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이러한 농민을 계몽 대상으로 삼았던 지식인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이 핵심에 대한 볼셰비키혁명, 즉 공산혁명에 의해서 오히려 노동자가 중심으로 한 어떤 공산혁명에 의한 어떤 지배권을 가졌던 지배자들에게 오히려 교육을 받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모습은 하방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교수들이 삭발법경으로 들고 1년에 두어 달씩 농촌으로 내려가는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렇듯 자신들이 계도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였던 농민과 노동자에게 오히려 교화를 받게 되는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역사와 이론이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이것의 배경에는 바로 NPC가 아닌 심포시로 접근하려 했던 지식인들의 태도가 바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실들, 즉 한국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러시아, 중국까지 모든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슬프게도 지금 20세기를 넘어서서 21세기에 들어서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다시 한번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앞으로 다음 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 각 대선 지도자들이 누가 더 서민다운가, 누가 더 서민에 가까운가를 두고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논쟁보다는 누가 더 서민적인가, 누가 더 서민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 당시에 버나르드 운동을 농민을 개명 대상으로 생각하고 농민의 옷을 입고 뛰어들었던 그 당시 지식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러한 것이 대선 출마자 혹은 정치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비록 정시로 상황을 좁혀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각종 정치 대책,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투자자의 편에 서서 실제 현 상황에 맞게 심파지적 시각이 아닌 NPC적 시각으로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혹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조율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우리 커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팀의 선수들의 성원들에 대해서 가졌던 NPC적 생각들을 보고 배워서 다 같이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NPC적 시각으로 다 같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건전한 정치 당국자들의 모습,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1월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정원을 앞두고 저 역시도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정말 코리아팀 파이팅을 크게 한번 외쳐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